네, 안녕하세요. 오늘 줌으로 우리 파나톡스 성동 김세영 센터장님 모시고 뉴로 피드백 세계 앞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뉴로 하모니 뉴로 피드백에서 요 책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뉴로 하모니 사례 그리고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시면은 Q&A 시간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김세영 센터장님 소개를 해드릴게요. 현재 파나톡스 통합내센터 서울 성동점 센터장님이시고요. 차의과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에서 임상미술치료 전공하셨고요. 서울대 어린이병원, 네, 어린이병원에서 뇌파 심리상담사 역할 맡고 계시고요. 신경재활미술연구소 이사 또 겸하시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지금부터는 김세훈 센터장님 네, 폰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청동센터장 김서영이고요. 요번에 그 유로 피드백의 세계에 책을 쓰게 됐는데,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이제 작년에 저희 아이가 이제 군대를 가면서 그 제가 이제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태 저희 아이는 사실은 아스퍼거 스펙트럼 그 증후군이었거든요. 근데 아이를 군대까지 보내면서 만약에 내가 뉴로하모니, 뉴로피드백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아이가 군대는 갈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 되겠다. 이 책을 써서 어, 일반 사람들이 뉴로피드백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접근하기 쉽도록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에 갑자기 아주 꽂혀서 1년 만에 이렇게 책을 좀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뉴로 피드백의 세계로 뉴로 하모니로 뉴로 피드백을 한다는 걸로 이제 주로 썼고요. 뉴로 하모니 임상 사례집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 추천서를 책에 보면 이제 추천서를 써야 되는데 저는 이제 박사님은 당연히 박병호 박사님은 이 뉴로 하모니 개발자니까 추천서를 이제 부탁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의 추천서를 받아야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선은 이 뉴로 하모니가 필요한 곳은 학교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서울특별시 그 교육청 교수연수원, 그 방배동에 보면 교사들이 연수받는 교육연수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그 학교 선생님들을 담당하시는 분인 신민수 선생님을 통해서 이 추천서를 좀 받았고, 사실은 제가 올 2월 정도에 장학사들 대상으로 그 뇌파와 뉴로피드백, 그리고 이게 뉴로피드백이 학교에 필요하다는 부분을 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한 3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반응은 장학사님들 대상으로 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그 평점도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느낀 거가, 학교를 들어간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계속해서 언젠가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문을 두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청에 관련된 분 추천서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그 사회복지사, 를 하시는 분들의 추천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경기도 사회복지사 협의회 이사이신 한한수 교수님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은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부터 노인복지관까지 굉장히 많은 영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일을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만약에 이 책을 접한다면 조금 더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소개를 잠깐 하면 저희 아이가 그 아스퍼거 스펙트럼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타인에 대한 그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기까지는 제가 이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쪽 일을 했었는데 너무 저의 사회적 성취도에만 만족하다 보니까 아이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했고 그래서 후천적인 아스퍼거 그 스펙트럼 경계 라인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하던 직업을 그냥 그만두고 이제 차이과대학원에 미술치료로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차이과대학원은 의사들이 거의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브레인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뉴로피드백을 이제 계속해서 찾아보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들 덕분에 이제 뉴로피드백에 입문하게 되었고, 지금의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 목차를 한번 쭉 훑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그 프롤로그에 들어가면 뇌의 소리를 듣다라는 제목으로 마음이 머무는 곳, 뇌의 이야기를 좀 다뤘고요. 뇌파를 통해 본 우리의 내면을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내면이라는 것, 즉 심상, 마음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뭐 프로이드의 뭐 정신분석이나 융의 뭐 분석 심리학 쪽으로 심상을 많이 그 분석을 했지만 지금 21세기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심리적인 부분은 뇌파로 다 검증됐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은 뇌파를 통해서 충분히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잠깐 다뤘고요. 그다음에 뉴로피드백이란 무엇인지 조금 더 이제 일반인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좀 했고 그 다음에는 뉴로하모니, 우리의 뇌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뉴로하모니가 우리의 뇌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 1에 가서는 우리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뇌의 이야기. 그래서 뇌는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을 기억하죠. 경험한 것 외에도 때론 기억을 왜곡시켜서 그 저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뇌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뇌의 그 프로세스적인 부분을 좀 다루고요. 신경망과 누런 그리고 연결의 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뉴로피드백 이퀄 신경 가소성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경 가소성 뇌는 한 평생 변한다라는 거를 그 노먼 도이지 스스로 치유하는 데의 책을 통해서 좀 심도 있게 다뤘고요. 그 다음에 감정과 기억, 사고를 결정하는 뇌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트 1의 2장에 가서는 뇌파는 우리의 감정을 노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잘 알다시피 뇌파는 무엇이고 델타, 세타, 알파, SM 알파, 베타, 감마파가 각각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뇌파에 대해서 조금 더 아주 세밀하게 좀 다뤘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는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리고 심리적인 모든 것은 뇌파에서 시작된다를 조금 더 뇌파 심리학 기준으로 좀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트 1의 3장에 보면 저는 이 부분을 뉴로피드백의 여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뉴로피드백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뉴로피드백이 연구된 지가 거의 뭐 100여 년이 넘은데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뉴로피드백이 효과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체학으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논문도 엄청 나오고 자리를 잡아 있는데 의사들은 이것들을 잘 아직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로피드백이 언제부터 연구가 시작됐고, 그리고 어떤 연구자들로 인해서 지금 뉴로피드백이 지금까지 형성됐는지에 대해서 그 임상 연구와 실용적 적용에 대해서도 다뤘고요. 그 다음에 신경 가소성과 뉴로피드백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에 가서는 치유의 과정, 이제 뉴로하모니 임상 사례인데, 뉴로피드백은 어떻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뉴로피드백이 삶의 변화를 굉장히 크게 변화시키죠. 그래서 뇌가 속삭이는 이야기라는 걸로 뉴로하모니, 뉴로피드백 임상 사례를 한 10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는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해요. ADHD 아이들. ADHD 굉장히 많죠. 요새는 아동 ADHD뿐만이 아니라 성인 ADHD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집중은 노력만으로 되는 걸까? 집중이 노력만으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죠. 노력한다고 집중되진 않죠. 집중이 안 되는 형태의 뇌파가 나오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뇌파를 조절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ADHD는
제가 이제 맨 뒤에 ADHD랑 그다음에 그 불안 장애에 대해서 세밀하게 뇌파를 이제 보고 얘기할 건데 사실은 ADHD도 세분하게 들어가면 세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임상 사례 맨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도움반에 가요. 느린 학습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느린 학습자랑 기초학력 부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느린 학습자는 우리가 정상인들의 그 IQ가 85에서 115가 정상인 범주인데 느린 학습자는 그 밑에 라인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느린 학습자는 학습이 안 될까요? 아니죠. 느린 학습자들은 그들의 템포대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배움에도 리듬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느린 학습자를 다뤘는데 이 느린 학습자는 결국 우리 뇌는 얼마나 신경이 네트워킹이 돼 있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정보를 빨리 처리하고 저 사람은 느리게 처리하고 결국은 신경망의 문제거든요. 그럼 느린 학습자를 뉴로피드백 훈련을 시켰을 경우는 신경망이 더 발달되니까 당연히 정상인 범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느린 학습자인 경우 뉴로피드백 훈련으로 어떻게 개선됐는지 그 부분을 좀 다뤘고요. 이제 세 번째 가서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어요.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지금 자폐 스펙트럼이 10년간에 굉장히 그 2010년 대비 2020년 기준을 보니까 한 두 배 정도 증가했어요. 그래서 대략 지금 3만 1,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유병률 추정치로 보면 국내 대규모 조사에서 7세에서 12세 아동 중 약 2.6%, 그러니까 100명 중에 2.6명이 자폐 스펙트럼 안에 들어간다고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진단 비율을 보면요. 이건 일반 보고서인데요. 보도치인데 약 36명 중 1명꼴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폐 스펙트럼이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 근데 저기 진단 기준이 확장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형적인 자폐만 진단을 했지만 지금은 DSM-5에 의해서 자폐 스펙트럼 범주가 굉장히 확장됐어요. 그러니까 아스퍼거 증후군도 그 안에 들어가고 전형적인 발달 장애 그리고 비전형적 자폐 등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회성이 조금 부족한 아이, 언어 발달이 느린 아이, 이런 아이들 다 자폐 스펙트럼 범주에 들어가게 돼서 이렇게 지금 많이 늘어났고 또 사회적 현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령 출산도 있고 환경 독소적인 부분도 있고 디지털 자극 등에 있어 현대적 사회의 새로운 변수로 자폐 스펙트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감정을 읽는다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렵죠. 어렵기도 합니다. 요새 타인의 감정을 제대로 못 읽어서 사회의 부적응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로는 나도 모르게 자꾸 몸이 움직여요. tik장의 아이들을 이제 이 사례를 넣었는데 뇌는 어떻게 스스로 조율할 수 있는가? tik장의 아이들 지금 초등학교에서 보면 보통 한 반에 한 두세 명은 tik장애를 갖고 있거든요. 틱도 두 종류가 있죠. 행동틱이 있고 음성틱이 있어요. 행동틱은 눈 깜빡임, 그리고 뭐, 이 행동틱도 계속 변형돼서 나타나거든요. 눈 깜빡임이었다가, 뭐, 어깨 돌리기, 뭐, 팔 흔들기,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문제는 행동틱은 금세 좋아질 수 있어요. 우리 훈련 뭐, 어떨 때는 6개월만으로도 좋아지기도 하는데, 만일 이 행동틱에서 음성틱으로 같이 병행되는 또래 장애로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되면 이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행동틱일 때 우리 뉴로피드백 훈련을 하면 이 틱 장애는 딱 뇌에서 신경회로에서는 그 기저핵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많이 밝혀져 있고 그리고 피질하고 그 시상 그리고 피질 회로 쪽만 이제 그 강화를 시켜주면 틱 장애는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많이 돼 있죠. 그래서 예전에 저 있을 때 예전에 어떤 애가 이제 2년 동안 틱 장애에 관련된 약을 먹었는데도 전혀 개선이 안 돼서 저희 센터 와서 훈련하고 한 1년 만에 틱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글씨가 자꾸 움직여요. 난독증. 요새 또 하나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돼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난독증이에요. 그거는
미디어가 너무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글을 읽지 않고 화면으로 계속 정보를 처리하다 보니까 시지각 난독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난독증은 사실은 신경회로의 문제인데 우리가 시각으로 정보를 한 65% 처리하잖아요. 시각으로 딱 정보를 처리하면 후두에서 정보를 인지하고 바로 좌측에 있는 언어 영역으로 보내면 되는데 이 시지각 난독인 경우는 신경회로에서 우뇌 회로를 써서 좌측으로 가는 그런 패턴들이 지금 계속 보이다 보니까 좌뇌로 바로 넘어가는 아이들은 언어를 빨리 습득할 수 있겠지만 우뇌 회로를 거쳐서 좌뇌로 가다 보니까 읽기가 느려지고 이 정보를 전달하는 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난독증은 이거를 그냥 방치해두면 나중에 학습장애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난독증은 이제 빨리 어렸을 때 빨리 이거 알게 되면 이거를 우리 훈련 좋은 거 많잖아요. D2 1이나 2 같은 경우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특히 그 우리 속도 훈련은 난독증에 굉장히 탁월합니다. 저도 난독증 증상이 있어서 읽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이 청각적인 부분은 굉장히 발달돼 있는데, 이 시각으로 읽는 거가 좀 힘들었어요. 근데, 속도 훈련, 난독증에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난독증 검사를, 난독증이 이제 그 협회가 두 곳이 있어요. 대한난독증협회랑 한국난독증협회가 있는데, 한국난독증협회는 저기 언어 치료랑 연결돼 있는 분들이 하고 그분들은 이제 발화부터 시작하는 거고 대한난독증 협회에서는 신경회로의 문제로 보고 그들은 이제 토마티스 청각으로 훈련을 시키거든요. 근데 저희 지금 뉴로피드백은 청각과 시각을 같이 훈련시키는 두 가지를 같이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난독증에는 아주 우리 뉴로피드백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난독증은 지능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난독증을 계속 방치해 두면 학습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본인이 아, 내가 지능이 낮아서 학습이 떨어지나?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난독으로 인해서 학습 능력 저하는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요 사례에서는 성인 난독증 여자 사례를 좀 썼어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보면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우울증인 사람에 대해서 썼는데 이 우울증이 그 성인 우울증도 이제 많지만 더 심각한 거는 청소년 우울이에요. 그래서 우울은 이 베타가 우울 뇌파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비활성 뇌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타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니까 무기력으로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청소년 아이들 경우 은따를 당했다던가 아니면 학폭을 많이 경험한 아이들은 심한 우울을 겪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무기력해서 등교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제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울증 있는 사람들한테는 훈련실에 오더라도 처음에만 왔다가 잘 안 오려고 해요. 왜?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인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해요. 이 증상을 개선하고 싶으면 무조건 1년은 해야 되고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지 않으면 이거 처음부터 하지도 말라고 아주 엄포를 넣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은 훈련하면 우울증은 뇌파로 다 나와 있잖아요. 기초율동에서 좌우 불균형이 되고 그리고 베타가 활성화되지 않고 그래서 우울증 같은 경우도 우리 뉴로피드백 훈련으로 충분히 개선되는 사례들이 논문도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하루 종일 게임만 생각나요. 게임 중독. 지금 그 학교에서 보면요. 공부하는 애, 안 하는 애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잠자는 애, 수업 시간에 수업 경청하는 애. 수업 시간에 엎드려서 자는 애들은 밤새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다 보니까 낮에 그냥 잠을 자는 거죠. 근데 게임 중독의 뇌파들을 보면요. 세타, 델타 세타가 완전히 동기화돼 있습니다. 개폐한 없이 세타가 동기화돼 있으니까 이 가상 현실하고 가상 공간을 이게 계속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묻지마 그런 사건들이나 그런 것들 보면 다 현실인지 가상인지 이거 구분이 안 돼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책에서는 고등학생인 게임 중독애를 썼긴 했지만 지금 제일 생각나는 친구가 하나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 게임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엄마가 이 아이를 이기질 못해요. 엄마를 너무 막 괴롭히고 이러니까 엄마가 그냥 거의 포기한 상태에서 이제 훈련실에 왔는데, 이제 이 엄마가 이 아이한테 딜을 했죠. 너 좋아. 게임 3, 4시간, 5시간 하는 거 엄마 뭐라고 얘기하지 않을게. 그 대신 이 훈련은 뉴로피드백 훈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엄마 이제 잔소리 안 듣고 게임할 수 있으니까 좋다고 하면서 이제 그 이제 훈련을 했어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한 2년 지나니까 이 세타가 동기화돼 있던 것들이 풀어지면서 아주 그냥 자글자글하게 동기화돼 있던 게 풀어지면서 얘가 딴 거를 하고 싶다는 거, 이제 게임 재미없다는 거예요. 운동을 해볼까? 좀 다른 애들처럼 좀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해볼까? 그래서 이 뇌파가 이 중독돼 있는 세타가 동기화돼 있는 것들이 풀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다른 형태로 아이들의 행동 패턴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음, 8번째는 불면증. 밤에 잠이 안 와서 괴로워요. 제가 요번에 이제 본사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그 2030들 대상으로 이제 무료 체험자들이 많이 오는데, 이제 체험을 하면서 제가 물어봐요. 어떤 부분이 제일 개선된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들 하나같이 수면의 질이 좋아진 것 같아요. 요새 사람들 되게 늦게 자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자도 아침이 개운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면은 뇌의 회복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뉴로 피드백을 통해서 최적화를 시키려면 우선은 잠을 재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을 자야지 멜라토닌 호르몬도 나오고, 그래야지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고 모든 피도 다시 깨끗해지고 뇌가 리셋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뉴로피드백 훈련을 하면 불면증이 첫 번째 개선되는 증상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9번째로는 마음속 깊은 상처가 있어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을 다뤘는데, 이 트라우마, 이 마음속의 상처는요, 굉장히 상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면 한 3명당 1명꼴은 자기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어요. 이건 상대적이에요. 근데 이제 요번에 제가 다룬 요 파트에서 다룬 거는, 제가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가기 전에는, 그전에는 한양대학병원에서, 한양대학교 병원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미술 치료하고 뇌파 이쪽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인연이 맺었던 엄마인데, 이제 그 엄마는 아이를 이제 먼저 하늘나라에 보냈어요. 이제 보내고 너무 그 죄책감 때문에 이 엄마가 이제 헤어나지를 못하면서 이제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하고 그런 엄마였는데, 이제 그냥 훈련을 그냥 우리 뇌건강 2단계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켰어요. 근데 예전에 박사님께서 뇌건강 2단계 훈련은 우리 뇌의 중뇌를 시상하고 시상하부 그쪽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건데, 이게 생존 본능의 회로거든요. 그쪽 중뇌가. 그러니까 그 뇌건강 2단계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안에 있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엄마 같은 경우는 한 1년 훈련할 때쯤 되니까 자연스럽게 아이에 대해서, 그 아이의 어렸을 때 어땠고 사진도 보여주고, 그전에는 그 아이의 이름조차도 꺼내지 못하게 했었는데, 이게 마음속의 트라우마가 점점 사라지니까 알아서 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애도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해바라기 센터라고 여성들 그 성폭행 당한 사람들을 임시 보호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에서 그 심리 상담사들도 다 있어요. 근데 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 아주 상처가 있는 사람들한테 만약에 심리 상담을 잘못해서 그 상처를 어설프게 건드려 놓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2번, 3번의 화살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트라우마 있는 사람들은 제 경험이 되게 무섭거든요. 그 회상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저희는 뇌파 훈련을 하면 아무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이 시스템,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냥 이 내담자 자체가 이 훈련만으로도 상처가 나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속에서 자유로워지기. 그래서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좀 다뤘고요. 마지막으로는 항상 긴장되고 불안해요. 불안 장애.
이제 다뤘는데, 불안장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불안장애 뇌파 아주 간단합니다. 베타가 과활성 됐거나 아니면 폐안시, 서파가 과한 형태로 나타나죠. 근데 이 불안장애의 아동이나 성인들도 불안장애 많잖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보면 편안해지고 싶어도 편안함을 배울 수가 없어요.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거 그 목차를 다 하고 맨 나중에는 그 ADHD와 그다음에 불안장애의 뇌파들을 보여주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3에 가서는 그 일상 속에서 뇌를 위한 작은 연습들. 그래서 뇌를 훈련하는 것. 그것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이제 뭐 기분 좋은 상태, 명상을 해서 기분 좋은 상태 뇌파 찍으면 바로 나오죠. 알파가 쫙 브로킹되면서 나오죠. 그리고 만약에 불안한 상태다. 그럼 베타가 과하게 나오는 겁니다. 전날 뭐 피로를 했다? 그 상태 바로바로 뇌파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뇌를 훈련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뉴로 피드백과 함께하는 명상과 호흡에 대해서 다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쓰면서 다른 나라의 뉴로 피드백 시스템을 좀 알아봤어요. 근데 이제 그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완이나 뭐 집중력 그런 훈련들은 다 우리랑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뉴로하모니 우리 저기 뇌건강 2단계를 보면 메디테이션 명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명상은 직접적으로 명상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명상을 할 때 명상을 하면 선정 상태에 들어가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뇌건강 2단계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뇌건강 2단계의 그 나레이션은 체면 기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미저리 테라피를 유도하는 거라서 명상을 이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명상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박병원 박사님께서 명상의 조예가 굉장히 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명상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고 이 뇌건강 2단계요. 이게 저는 저희 훈련 중에 제일 강력하다고 보는 게, 아이들을 이제 여러 번 이제 여러 사람들을 훈련시키다 보면, 어, 우뇌 내전증을 겪은 아이는 그 왜 태양이 이제 뇌로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오른쪽으로 돌 때 잘 안 가요. 멈춰 있어요. 20분, 30분 멈춰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렉 걸렸나 할 정도로. 그리고 감기로 심하게 기침하는 아이들 흉부에서 이 태양이 멈춰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 이게 그냥 프로그램이 도는 게 아니라 몸을 스캔하듯이, MRI 찍듯이, 이게 몸의 구석구석을 다 거쳐서 훈련하고 있구나. 한 경우는 그 어떤 어르신이 이제 그 훈련을 하는데 항상 그 부신 쪽, 신장 쪽 있는 그쪽에서, 요통 쪽에서 태양이 내려오다 멈춰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 꼭 등이 시렵다고 하면서 잠바를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몇 번 겪고 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가서 알려주셨는데, 요로결석이 있어서 이제 좀 아팠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아, 이게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몸을 스캔하면서 가고 있구나. 대단한 이게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뇌건강 2단계나 호르몬 밸런스나 글로스, 성장 같은 경우가 이 명상 기법에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 파트를 놓으면서 다시 한번 박사님께 진짜 머리 숙여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로하모니, 어디서나 뇌를 훈련한다. 이 파트에서는 이제 여러 분야의 지금 뉴로 하모니가 지금 다 펼쳐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나중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좀 세분화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빨리 좀 할게요. 자, 뇌를 알아야 나와 너를 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대화가 안 통하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 왜 화가 났는지 알 수가 없네? 그럼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내 팔 찍으면 바로 나오죠? 자원의 불균형입니다. 대화가 안 통하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 뇌파 찍으면요, 섭파 과하게 나옵니다.
왜 화가 났는지 알 수가 없네? 이런 사람들 뇌파가 굉장히 과할성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다양한 의식과 감정을 표현하며 살아가죠. 때로는 같은 언어를 쓰고 있음에도 전혀 소통되지 않는 상대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해의 차이는 결국 우리의 뇌에서 비롯되죠. 즉, 그 사람을 이해하는 열쇠는 뇌의 파동, 곧 뇌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뉴로 피드백 다시 한번 좀 얘기 좀 할게요. 자, 뉴로 피드백은 뇌는 스스로의 상태를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당연하죠. 더우면 땀이 나고, 피곤하면 졸리고, 뇌는 스스로를 자기 상태를 잘 조절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스트레스 받거나 불규칙한 생활 또는 과도한 자극에 의해서 이 균형이 흐트러지면요. 집중력 저하, 불면, 불안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뉴로 피드백은 이러한 뇌의 불균형을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과학적 도구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과학적 도구라는 거예요. 이게 뉴로피드백이죠. 이거는 약물이나 외부 자극이 아닌 뇌가 스스로를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고 자세를 고치듯이 뉴로피드백은 뇌가 자신을 인식하고 교정하도록 돕는 내면의 거울입니다. 내면의 거울이에요. 따라서 뉴로피드백은 단순히 집중력 향상뿐만이 아니라 뇌의 자기조절 능력을 회복시키는 뇌 기반 심리학적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심리학적 접근인데 어떤 거를 기반으로? 뇌를 기반으로. 그래서 이는 감정과 조화, 학습 능력의 향상,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균형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뉴로 피드백하면 신경 가소성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뇌는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스스로 변할 수 있는가? 자, 아까 제가 그 게임 중독했던 초등학교 4학년 아이 얘기했죠? 부정적이던 사람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하고 공부를 하기 싫어하던 아이가 학습 의욕을 보이기도 하고 트라우마로 고통받던 사람의 마음이 서서히 안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뇌가 스스로를 새롭게 재조직화하는 과정, 즉 신경 가속성, 뉴로플라스틱셀이라고 하죠. 이 플라스틱 셀이가 플라스틱 변형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용에 의해서 뉴로피드백과 신경 가소성은 굉장한 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 가소성은 내가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힘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학습을 통해서 신경회로가 스스로 형태와 기능을 바꾸는 뇌의 속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뒤에 가서 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뇌가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힘. 아까 얘기했던 그 시냅스 연결이 강화되거나 약화되며 새로운 회로를 형성하게 됩니다. 즉, 생각이 바뀌면 회로가 바뀌죠. 회로가 바뀌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집니다. 근데 생각 쉽게 바뀌나요? 사람 생각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전기 충격을 받듯이 강한 무슨 환경적 조건이 들어왔을 때 생각이 바뀌지요. 생각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뉴로 피드백을 통해서 내 회로를 바꾸면 생각이 달라지는 그런 순환적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뉴로 피드백은 신경 가소성을 활용한 훈련이다. 그래서 이제 실시간 뇌파를 통해 뇌는 이 상태가 안정적이다라는 신호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된 상태의 뇌파가 나타날 때마다 화면이나 소리로 긍정적인 반응이 주어지면 뇌는 그 리듬을 학습하고 스스로 안정된 패턴을 유지하는 회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결과 부정적 사고는 긍정적 사고로 바뀌고요. 회피는 참여로 바뀌고요. 무기력은 동기와 의지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뇌파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할게요. 결국 우리는 이 뇌파를 통해서 각각의 심리 상태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데요. 자, 잠의 수호자, 델타파죠. 그 다음에 잠재의식의 다리, 세타파. 세타파는 두 가지의 얼굴이 있죠. 하나는 멍 때릴 때, 외부 정보가 입력이 안 될 때, 정보를 늦게 처리할 때, 이럴 때 세타파드로 나오죠. 그렇지만 굉장히 반짝반짝 창의력인 아이디어를 낸다던가, 수학 문제를 2시간 정도 풀고 있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명상을 깊게 한다던가, 이럴 때 세타파 출현합니다.
그래서 세타파는 잠재의식의 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면의 조율사, 알파파입니다. 알파파는 우리가 이제 모든 영역을 이 알파파 기초율동에서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면의 조율사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리고 각성의 마법사, SM 알파, 그 다음에 집중의 마에스트로, 베타파, 통찰의 불꽃, 감마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베타파나 감마파도 전압이 너무 높게 되면 이거는 불안증으로 나타나니까 우리가 이거를 해석을 좀 잘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뇌파에 대해서는 다들 너무 잘 아시니까 그냥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뉴로 피드백의 여정. 제가 왜 아까 이거를 다루고 싶다라는 거는, 아직도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 뉴로 피드백의 역사는 인간이 마음의 작동 원리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려는 오랜 여정의 기록입니다. 20세기 초 한스베르거에 의해서 뇌가 정기적 신호를 만들어낸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뇌파라는 새로운 언어가 등장했고, 그 후 연구자들은 뇌파가 단순한 생리 신호가 아니라 감정과 사고, 의식을 반영하는 정신의 언어임을 확인합니다. 자, 100여 년 됐죠. 100여 년간의 연구는 내가 스스로를 관찰하고 조율하며 회복할 수 있는 존재임을 증명했어요. 그래서 뉴로피드백은 이러한 뇌의 자기조절 능력을 활용하여 인간이 내면의 균형을 되찾도록 돕는 과학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배워 변화하도록 하는 자율적 과정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가. 저희 지금 ADHD 아이들이나 특히나 다 약물에 의존하지 않아요. 단, 자폐 아이들은 약물을 같이 하면서 이제 훈련하고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처음에는 같이 공존하면서 하지만 점차 약물은 좀 끊으라고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스스로 배워가도록 하는 자율적 과정이다. 라고 하고, 오늘날 뉴로피드백은 의학과 심리학, 그리고 교육을 아우르는 의식의 과학이자 미래형 대체의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뉴로하모니 뉴로피드백은 명상 쪽, 그리고 학습과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요. 멘탈 헬스케어, 스포츠, 퍼포먼스 부분에서도 많은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요. 중독 관리와 감정 관리에 탁월한데 지금 뭐 게임 중독도 그렇지만 뭐 도박 중독 그리고 요새 마약 중독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독은 알파세타 크로스 훈련 시켜주면 중독 굉장히 많이 좋아지잖아요. 이거는 또 연구도 엄청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중독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되고 치매 예방. 그전에 이제 여러 센터장님들이 치매에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를 다 이제 검증해 주셨고, 이런 치매 예방이 인지 활성과 뇌 노화 방지에 굉장히 탁월하다는 거가 다 검증이 돼 있죠. 자, 그럼 이제 사례를 제가 좀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 ADHD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해요. 근데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죠. ADD는 과잉 행동 장애가 없는 주의력 결핍만 있는 겁니다. 2001년에 클락의 ADHD 연구에 따르면 뇌파 패턴을 기반으로 ADHD 환자 세 가지 주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각 유형은 느린 뇌파와 빠른 뇌파의 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ADHD 증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를 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ADHD 그러면 다 같은 ADHD가 아닙니다.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면 우선 첫 번째 발달 지연형 ADHD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지능이 좀 낮은 아이들이면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을 동반한 경우죠. 이런 유형은 느린 뇌파. 그래서 느린 뇌파, 그러니까 서파죠.가 증가하고 빠른 뇌파, 베타파가 감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뇌발달에 지연이 된 사람에게 나타나며 이러한 뇌파 불균형은 집중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각성 저하형은 세타파가 증가하고 베타파가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는데요. 뇌의 각성 수준이 낮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주로 주의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작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성 저하형은요, 어떻게 보면 ADD랑 유사한 것 같지만 참았다가
갑자기 화를 낸 과잉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ADD랑은 약간 패턴이 약간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제 세 번째 각성 고조형은 베타파가 과하게 활성화되는 유형으로 과잉 행동,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이들이 각성 고조형입니다. 그래서 과잉 행동과 과도한 각성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은 충동적이거나 과잉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이제 뇌파를 한번 볼게요. 발달 지연형 아이의 뇌파입니다. 이제 주의력 결핍, 인지 발달 지연이 나타나고요.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모드는 주의력 향상에 집중을 두고요. 세타파를 억제하고 베타파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아이 보면 이 폐안시 서파가 굉장히 과하죠. 폐안시 서파가 강하고 2차 개안 때도 서파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인지 능력 좀 떨어지는데 여기서 나온 기초율동에서 10하고 11Hz는 이 서파로 인한 거기 때문에 이건 신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뒤로 가면 이 아이의 고유 기초율동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보시죠. 그러면 위에 자네고 밑에 운해잖아요. 잔해나 운해나 개폐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파 좌우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잔해 쪽이 더 불균형, 서파가 더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보 입력과 출력, 그리고 그런 출력 과정에 혼선이 있고요. 학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베타파 전압이 좀 낮아요. 각성과 집중 유지 능력이 떨어져서 인지적 반응이 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감각 차단 기능 저하가 일어나는데 눈을 감았을 때 감각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환 조절 능력이 약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파가 발달 지연형이고,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저는 이제 아이들 처음에 뇌기능 검사를 하면, 이제 제가 미술 치료를 전공하다 보니까 그림 검사를 같이 해서, 이제 뇌기능 검사로 양적 그 수치를 확인하고, 이제 질적인 걸로 이 그림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림을 보면, 초등학교 2학년 아이였어요. 아까 그 아이가. 근데 지금 보면 유아적 그림이죠. 그래서 유아적이고 단순한 그림은 아동의 인지 발달 수준이 낮음을 나타냅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집, 사람, 나무를 할 때는 다 집, 사람, 나무가 자기를 투사한 거거든요. 이거는 6세, 7세 아이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발달 지연형 ADHD 아동은 세부 표현과 공간 구성이 미숙해서 시각, 공간, 인지 및 실행 기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아이의 그 지적 수준을 좀 알 수가 있고요. 이 아이는 그 초등학교 2학년 발달 지원형 아이는 주2회 12개월 동안 훈련을 했고요. 6개월간은 브레인 헬스 훈련을 했고 그 이후부터 코그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 중 과할성 뇌파가 나타나긴 했지만 아까는 과하지 않았죠. 그게 과한 편은 아니죠. 그렇지만 훈련 중에 다시 굉장하게 과할성이 뇌파로 나옵니다. 그, 근데 그런 뇌파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면서 수면의 안정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얘가 이제 자다가 새벽에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수면의 질이 안 좋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 반응을 보인 거가 수면이 굉장히 좋아졌다. 새벽에 깨서 돌아다니는 현상이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한 자원의 불균형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활쏘기 훈련, 집중력 훈련이 이 출력이잖아요. 정보를 출력하는 능력인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코고 훈련을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 피드백을 받았는데 이 어머니도 한 6개월 이후 코고 하면서부터 학교에서도 굉장히 좋은 칭찬들을 많이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보면 좌뇌는 기초율동의 피크점이 7Hz죠. 그 다음에 운에는 8Hz입니다. 그러면 원래 초등학교 2학년이면 8에서 9Hz가 기초율동의 정상인데 이 아이는 지금 기초율동이 아까는 서파 때문에 아예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2D 스펙트럼에서 보면 기초율동이 정확하게 나타나잖아요. 이것만 해도 이 아이의 뇌가 안정적이라는 건 보여지지만 아직까지 자원의 균형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이런스를 보면 기초율동에서 코이런스가 1에 가까운 게 좋잖아요. 그래서 1에 가깝지만 사실은 다른 영역의 주파수에서는 약간 내려가는 게 좋은데 우선 기초율동에서 1에 가깝게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코이런스는 일관성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시간차잖아요. 리듬이 같이
코이런스가 만약에 뭐 0에 가깝게 나오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1에 가깝게 되면 같은 소리, 같은 시간차로 반응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코이런스에 1이 1 가까이 나타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른 영역도 다 그렇지만요. 자원의 균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영역들 다 자원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코이런스 영역은 반드시 한번 2D 스펙트럼에서 어, 여기 계시는 분들도 한번 확인하고 좀 검증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고조형, 각성 고조형 ADHD 볼게요. 각성 고조형 ADHD는 이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그리고 과도한 베타파 활성화가 특징이죠. 그래서 과도한 각성이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베타파가 과하다 보니까 불안이 굉장히 증폭돼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자원의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일으키죠. 이게 보면 폐안시 서파 이렇게 강하죠. 2차 계한 때 베타 보세요. 베타 전압이 이게 이제 주파수 이게 마이크로볼트 전압이잖아요. 이 전압이 이렇게까지 높습니다. 원래 우리 베타 그 전압은 한 2, 3? 그 정도 마이크로볼트 정도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거 굉장히 높게 떴죠. 그러니까 베타 과활성으로 불안 이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뇌파 볼게요. 뇌파 보면 베타 굉장히 높죠. 베타 굉장히 높아요. 아주 이 정도 되면 한 7, 8 마이크로볼트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한 베타를 볼 수 있고, 근데 이때 눈을 감았잖아요. 눈을 감았는데 좌뇌는 감아서 정보를 차단하려고 하는데 우뇌는 정보가 차단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폐안시 정보 호환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너무 그 이완도 안 되고, 이완은 우리 정보 입력하는 거잖아요. 집중력 훈련은 정보를 출력하는 겁니다. 정보가 입출력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 기본 훈련하고 내이완, 집중력, 내 건강 2단계만 좀 훈련을 계속 하고,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나면 기억력 훈련을 좀 강화시켰거든요. 기억력 훈련을 왜 강화했냐면, 물론 해마의 영역도 강화하려고 하지만, 해마 옆에 편도체가 있단 말이에요. 불안이 이제 그 증폭돼 있는 아이는 편도체 또한 너무 그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해마 영역이 제대로 된 그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편도체가 뉴런들이 증폭돼 있으면 우리가 코티졸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해마에 있는 뉴런들을 자꾸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기 기억에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력 훈련을 하면요. 단순히 기억력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편도체의 조율도 같이 함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훈련 점수가 안 나오면 칭찬 엄청 해주고 그리고 지지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베타가 과하고 자원의 불균형이다 보니까 내 건강 2단계가 보통 20분에서 25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막 한숨을 쉬면서 애가 막 그리고 이 불안이 이렇게 주의력 결핍에다가 불안까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은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말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 건강 2단계 하는 동안은 뭐 왜 태양이 머리에서 멈춰져 있냐, 가슴에 있냐, 막 계속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훈련이 지루하지 않고 빨리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좀 옆에서 돕기도 했습니다. 자, 한번 뇌파 변화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아까 뇌파 그 뇌파입니다. 베타 과활성 상태인 뇌파가 훈련을 하고 났더니 베타 많이 사라졌죠. 그렇지만 베타가 개표 하나 없이 또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이런 형태로 됐다가 운해에서부터 베타가 사라집니다. 운해는 뭐예요? 정서죠. 그래서 운해부터 사라지고 그 다음에 좌뇌 베타가 이렇게 향후 이렇게 바뀌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런 형태로만 계속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다가 또다시 이런 식으로 되게 뭐 개편 없이 뭐 서파가 과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형태가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우리 뇌훈련은 훈련 과정이 계단식 형태잖아요. 그래서 좋아졌다가 반드시 멈춥니다. 한 3개월 정도 훈련하면 좋아지죠. 멈춰요. 그러다 반드시 또 퇴행을 하고 다시 올라가고 멈추고 퇴행하고 올라가고 그래서 계단 형태를 띄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림 잠깐 볼게요. 이 아이의 심리적인 부분도 좀 알 수 있는데요. 훈련하기 전에 이제 뇌기능 검사했을 때 그림이에요. 그럼 보면 이 집사람 나무도 다 집도 지붕하고 이 집하고 이게 좀 집 몸체랑 좀 어긋나 있죠. 이 거의 쓰러져 가 있는 그 의자에 얘가 옆모습으로 이 사과를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죠. 훈련 어느 정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나무도 많이 커졌어요. 구조적으로도 안정돼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집을 그릴 때 필압이 굉장히 약하고, 그리고 사람을 그리는데 동물의 얼굴을 그려요. 자존감이 낮은 상태인 아이들은 얼굴을 그릴 때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동물의 얼굴을 그립니다. 그리고 나무도 보면 여기 음영이 너무 강하게 그렸죠? 이거는 나쁜 피드백, 부정적 피드백을 받았던 자기의 상처가 그대로 나타나게 그린 겁니다. 근데 이제 종결할 시점에 보세요. 보면 제대로 된 사람을 그리죠. 그리고 나무의 수관도 수려하고 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나무 또한 자기의 투사거든요. 집도 여러 번 지웠다 그리긴 했지만 제대로 된 형태를 그리는 것을 보면서 뇌파를 통해서 좋아지는 것도 알 수 있지만 그림 검사를 통해서도 이 아이가 얼마만큼 심리적으로 안정돼 있는 거를 알 수 있어서 제가 이런 것들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좀 참고 사항으로 보시라고 좀 이제 좀 집어넣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벌써 시간이 너무 됐는데 좀 빨리 볼게요. 이제 사례 열 번째가 항상 긴장되고 불안해요. 이제 불안 장애인데 불안 장애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베타 과활성 아니면 폐안 시 서파 과활성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도 폐안 시 정보가 차단돼야 되잖아요. 우리 시각으로 인간은 65% 시각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눈을 감으면 정보가 차단돼야 돼서 이 서파가 사라져야 되는데 이 지금 굉장히 폐안시 서파가 강하죠. 이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보면 지금 베타 과하죠. 특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폐안시 서파가 굉장히 과해요. 이 상태가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경우였냐면 어렸을 때 의료사고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해하고 불을 끄면 잠을 자지 못하는 유형이었거든요. 그래서 폐안시 서파가 오랫동안 갔었는데 보면 훈련하고 났더니 한 4개월 지나니까 베타 많이 가라앉았죠. 그렇지만 폐안시 서파는 여전합니다. 훈련 한 10개월 정도 되니까 서파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베타는 아직도 많이 출현돼 있죠. 근데 이제 거의 뭐 12개월, 16개월 이때 됐었을 때예요. 그랬을 때는 이 서파가 다 사라진 상태. 예, 안정된 뇌파로 종교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이제 훈련 종교를 하면서 자기 뇌파를 그리겠다고 해서 그려준 그림이에요.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 붉은색이 많았을 때는 마음이 많이 불안했을 때예요. 지금은 편안하지만 혹시 다시 불안해질 때 이 그림을 떠올리면서 호흡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질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이 그림을 저한테 이제 주고 갔는데 아이는 더 이상 불안을 무조건 억누르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안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스스로 이를 다스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작은 그림 한 장 속에는 과거의 두려움과 현재의 평온,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이 함께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제가 너무 오랜 동안 좀 했는데 이상으로 이제 저의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던 내용을 조금씩 유추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시간에 궁금하신 점이나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몇 분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채팅창에다 글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워낙 초보라 네. 질문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아, 괜찮습니다. 잘 네. 몰랐어요. 네. 그 이렇게 뇌파 이렇게 검사 같은 걸 하신 걸 많이 보여주셨는데 네. 뇌파 검사를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이제 그 치료라고 하나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네. 몇 번 정도의 빈도로 하는지 그리고 음.
이 훈련하는 빈도하고 그리고 뇌파 검사를 매번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그걸 몇, 몇 번 정도의 빈도씩 하면서 이 사람의 변화를 네. 보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보통은 이제 지금 이 증상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주 2회, 주 3회를 권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좋아지면 주 1회로 쭉 가기도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던 사례들은 거의 주 2회를 좀 주 2회나 주 3회를 권했고요. 그리고 뇌기능 검사는 저는 이제 사실은 훈련하기 전에 뉴로스펙으로 뇌파를 사전 사호를 다 찍습니다. 다 찍어서 훈련하기 전에 뇌파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훈련하고 나면 또다시 뇌파를 찍어서 뇌훈련하고 난 다음에 변화를 알려줘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뇌파를 분석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처음에 이제 왔어요. 이제 저희 센터 아이들은 훈련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본인이 고해성사를 하듯이 자기 어제 몇 시에 잤어요? 스마트폰 얼마 동안 했어요라고 미리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뇌파에 그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딱 자리에 앉으면 뇌파를 찍고, 그래서 사전사후 뇌파의 변화들을 다 알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 다음에 뇌기능 검사는 주로는 한 달이나 두 달 후 그렇게 한 번씩 찍어서 부모 상담을 할 때 이 데이터들을 같이 함께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네. 뇌파를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매번 한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뇌파 검사하는데? 아, 뇌기능 검사는 저희가 그거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하고요. 뉴로 스펙이 있어요. 뇌파를 그냥 찍을 수 있는 거, 2분 뇌파 찍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와서 센터에 와서 아이들을 먼저 호흡을 시키고, 호흡을 한 5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뉴로 스펙으로 그냥 2분 뇌파만 찍어요. 그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뇌파 형태들 있죠? 그게 바로 다 이분 뇌파로 찍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뇌기능 검사를 해서 이거는 5분 넘게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고 요런 형태들 있잖아요. 이건 뉴로스펙이거든요. 이거는 2분 20초면 찍으니까 요거는 훈련하기 전, 훈련한 후에 반드시 찍어서 변화된 거를 알아차리게 해줍니다. 그걸 하는 데는 비용이 안 드나요? 네, 이거는 훈련 과정에 반드시 있는 그냥 프로세스 중에 하나예요.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쓸 수 있다는 얘기시군요. 네, 그래서 제가 안 해봐서. 우리 이제 보통 저기 149만 원짜리 그 뉴로하모니 패키지 안에는 훈련하는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이 뉴로스펙, 뇌파를 찍는 것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뇌는 정확한 정보가 들어왔을 때 뇌는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또한 믿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훈련하기 전에는 뇌파를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뇌파가 서파가 얼마만큼 나오고 베타가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관찰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훈련하고 나서 뇌파가 좋아지잖아요. 그럼 뇌는 즉각적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좋아졌다는 거를. 그래서 이거는 훈련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 정정할게요. 예전에 그 S밴드에서 149만 원 제품에는 뉴로스펙이 있었는데 요즘 S20 제품에서는 뉴로스펙이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아, 네. 그럼 따로 그래서 구입하는군요. 예, 네. 따로 이제 저희 쇼핑몰에도 올라가 있고 음, 예, 따로 뉴로스펙은 이제 구매하셔서 무료로 계속 음, 사용하시면 돼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써보니까 없더라고. 저렇게 생긴 게 없었는데 싶어서 음.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글 남겨주신 분이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정도고 핸드폰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인데 산만하고 뉴라운드 훈련을 하면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라도 뇌파가 좋아지는지. 네. 그럼요. 제가 아까 저기 잠깐 얘기했는데 똑같은 케이스예요. 저희 그 애도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엄마가 너무 얘가 게임을 줄일 수가 없고 엄마를 막 볶듯이 하니까 그래서 그냥 게임 해라. 그러면서 뉴로피드백 훈련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2년 정도 지나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알아서 세타가 동기화돼 있으면 남의 얘기 안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계속 해요. 게임이 재밌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세타 동기화가 풀어지면 알아서 바뀝니다. 알아서. 그래서 훈련 그냥 게임 하게 하고 요새 애들은 게임이 하나의 자기네들의 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창구기 때문에 그냥 게임하게 하고 그 대신 그만큼 뉴로피드백 훈련하면 어, 바뀝니다. 바뀌어요. 또 질문 있어요. 네, 이렇게 훈련을 센터에 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도 그렇고 보호자도 그렇고 아, 이걸 하니 좋아지네 이런 느낌들을 받게 될 거잖아요. 네, 받게 되는데 그걸 뭐 그 몇 달만 하면 아니면 몇 주만 하면 알게 될 건데 네, 그러면 내가 이걸 직접 사서 집에서 할래? 이러진 네. 않나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여기에 이제 멀어서 못 온다 이런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오고, 기계를 사서 나머지는 이제 집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근데 이제 훈련이 어느 정도 돼서 이제 아이들은 아니지만 이제 성인 같은 경우는 훈련이 좀 끝나면 뇌파 기계 사서 집에서 계속 꾸준하게 하겠다는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네, 또 다음 질문이요. 뉴로피드백 세계 책에 오늘 발표해 주신 임상 사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예를 들어 훈련 모드나 프로그램 훈련 순서, 이런 게 네, 책에 네, 나와 그게 있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뉴로하모니 기계를 갖고 있는데 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게 사실은 뇌파라는 단어도 생소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 뉴로하모니 기계를 갖고 있는 분들 대상으로 사실은 그 책을 써서 이제 각각의 사례들의 그 안에 들어가면 뇌파의 변화도 있지만 어떤 훈련을 해서 어떻게 좋아졌다라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만 보면 그냥 훈련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그, 어떤 통일된 모델이 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이렇게 설명하더라? 아니면 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좀 많은데, 요 책으로 어떤 훈련 철학이나 어떤 프로토콜 하나 정리해서 표준화되고, 교육도 통일화되고, 신뢰도도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책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질문이 있는데요. 주 2, 3회 하셨는데 집에서 하는 경우 매일 할 수 있잖아요. 네. 매일 하면 당연히 더 효과적인 건가요? 그렇죠. 효과적인데, 근데 이제 이게 뭐가 있냐면 제가, 효과적이긴 하지만 우리 뇌는요, 변화됨을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만일 이거를 하시는 분이, 집에서 하시는 분이 뇌파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서 훈련 전과 훈련 후에 나의 변화를, 인지하게 된다. 그러면 효과는 훨씬 더 좋아요. 근데, 물론 그냥 훈련해도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센터 와서 훈련할 때 효과가 더 좋은 이유는 저희들이 뇌파를 분석해 주잖아요. 딱 와서 지금 상태, 어제 잠을 못 잤으면 뭐 잠 못 잔 형태의 뇌파가 나오면 잠 어제 몇 시에 주무셨어요? 뭐 하느라고 못 주무셨어요? 라고 수면에 대한 거를 계속해서 체크하거든요. 그리고 훈련하고 나면 본인이 좋아진 거가 눈에 확연하게 나타나니까 이제 뭐 집에서 매일 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단 좋지만 뇌파 센터 와서 하는 거가 조금 더 효과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있는데요. 네, 제가 어저께 몇몇 분을 BQ 테스트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자동 세팅 되니까 음, 트레이닝을 조금 시작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저하고 같이 일하시게 될 저희 이제 동료 같은 분들이셔서 이렇게 부담 있는 분들은 아니어서 제가 이 전체 플로우를 해보기 위해서 이제 테스트 베이스로 한 거였는데 의견을 주셨던 게 좀 지루하다, 졸립다,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음, 그래서 한 30분 하는데도 힘들었는데, 음, 여기 오게 되는 내담자들이 이거를 그렇게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를 좀 했거든요. 음, 물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닥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어저께 훈련을 했던 거니까 목적 의식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 저도 지금 3일째 계속 호르몬 밸런스 훈련까지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지루하진 않았는데 졸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초반에 오셨을 때 그런 의견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주셨는지 좀
듣고 아, 싶습니다. 자, 우리가 뇌건강 2단계나 아니면 호르몬 밸런스를 할 때 졸리는 경우는요, 뇌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졸린 거 자체도 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훈련을 하다가 보면 이제 졸잖아요. 많이 이게 세타파가 나오기 때문에 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막 훈련하다가 졸았어요. 그러면 뇌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피곤해서 졸릴 수도 있지만 훈련할 때 계속해서 존다. 그러면 뇌의 기능이 많이 저하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뇌파 보면 반드시 그거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요. 졸지 않고 또 하나 또 졸리면 살짝 졸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졸음이 왔을 때는 세타파가 들어갈 때, 알파에서 세타로 넘어갈 때 졸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살짝 내 건강, 뭐 호르몬 밸런스나 내 건강 2단계를 하면서 졸면 무의식적으로 이 조는 상태지만 잠은 자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 뇌는 다 그걸 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짝 졸았지만 머리는 개운합니다. 그래서 조는 사람들은 저희가 뇌의 기능이 활발하지 않고 저하됐기 때문에 존다고 얘기를 해요. 훈련 계속 하잖아요. 조는 현상 없어집니다. 이건 확실해요. 지루함도 좀 덜해지나요, 그러면? 지루함도 여기 이 훈련에 내가 완전히 몰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루하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가 있잖아요. 뇌의 기능이 좋은 사람들은요, 훈련을 하면 굉장히 몰입 잘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약간 좀, 이제 ADHD 아이들이나, 이제 성인 같은 경우는 이제 뇌파를 좀 봐야겠지만, 이제, 좀 지루하고 말 많이 하고, 뭐, 이러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뇌의 기능이 저하돼서 그래요. 그래서 쭉 훈련을 시켜보면, 이제 저는 아동인 경우를 얘기해드리면, 아이들이 훈련하다가 점점 그 기능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그전엔 허리가 축 늘어졌던 게 허리가 꼿꼿이 씁니다. 자세부터 좋아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뇌가 혈류를 먼저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리부터 세웁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틱 하는 아이들이나 일반 뭐 자세가 막 이렇게 기울어지고 흐트러진 애들 한 2, 3개월 훈련하잖아요. 뒤에서 찍으면 허리가 딱 꼿꼿이 서 있어요. 그거는 뇌가 이 골수를 통해서 뇌에 혈류를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리를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뇌 훈련을 하면 자세부터도 좋아져요. 이건 훈련의 과정 중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네. 또 팁을 또 제가 드리자면, 그 지루해 하시는 분들에게 N백이나 D2 쪽으로 가시면 지루할 새가 없습니다. 네. 그 1단계 지금 하시는 것 같고 2단계 프로그램 N백 D2 콕으로 들어가면 정말 지루할 새가 없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9시 15분까지만 하겠습니다. 5분 정도 더 할게요. 다음 질문인데 이제 자펙스트럼 있는데 사회성이 떨어지는 경우 훈련 모두 주의력이 맞는지, 네, 사회성이 떨어진 학생이 많아서 좀 팁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력 훈련? 네, 네, 좀 자폐 끊겼네요. 음, 네, 자폐 스펙트럼은 다시 한번 주의력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맞는지, 네. 네, 그 다음에 네네, 사회성이 맞아요. 떨어져서, 네. 네, SMR 바로 하면 되고요. 혹시 사회성이 네네. 떨어진 학생에 대해서 조금 팁이 있다면, 음. 그러니까 이제 사회성이 떨어진다. 저희 아이가 전형적인 아스퍼거에서 경계 라인이기 때문에 얘한테 나타나는 건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또래 친구들이 관심 있는 거를 얘는 관심 없어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무리에 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또래들이 갖고 있는 그 언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힘들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훈련하면 뇌가 통합적으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엄청 좋아져요. 이 부분은 사회성 떨어진다? 훈련하면 사회성 좋아집니다. 그 대신 이제 그 사회성 떨어진 아이들이 사실은 그 놀이치료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 훈련을 받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뇌 훈련을, 뉴로피드백 훈련을 하면서 뭐 인지 놀이치료나 이런 것들을 같이 경험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죠. 근데 훈련이 먼저 진행돼야 돼요. 진행돼서 뇌가 어느 정도 최적화되고 난 다음에
이제 사회성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겸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죠.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럼요, 예, 화면을 그럼요. 못 켜서 짧게 해주시면 죄송한데요. 좋겠습니다. 네, 네, 저기 어제 저는 그 김돈희 센터장님네서 그 시스템 했었는데요. 네, 원래 저는 이제 아로마 테라피스트라서 그 불면, 60대 이후에 불면이 많잖아요. 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늘 잠을 잘 못 자는 편인데, 어제는 그거 받고 와서 저녁에 갑자기 되게 피곤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평소에는 아로마 받아도 이렇게 잘 못 잤는데, 어제는 저녁에 그렇게 자서 아침 8시까지 정말 한 번도 안 깨고 잤는데, 네, 되게 숙면을 취하게 됐는데, 이 뇌파 이 훈련을 계속 하게 되면, 네. 이런 불면에 정말 그 60대 이후에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지. 엄청나죠. 왜냐하면 우리 뇌는요, 우선 잠부터 재웁니다. 왜냐하면 잠자면서 모든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뇌 훈련을 하면요, 첫 번째 다들 체력이 약하신 분들도 훈련하고 나면 집에 가자마자 그냥 바로 뻗었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왜 뇌는 뉴로피드백 훈련을 했는데 그렇게 떡시신 되듯이 잠을 자냐면, 잠을 재워야지 뇌가 우리가 잠잘 때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잠을 재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면이 있는 사람들은 뉴로피드백이 그러니까 몇 번 안 해도 수면의 질부터 먼저 바꿔놔요. 이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래서 네, 수면제 안 먹어도 어, 불면증 없어질 수 있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떤 뉴로 피드백이 서양 책들이 많았는데 한국의 정말 교육이나 복지나 뭐 의료 쪽, 뭐 상담 쪽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주시고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